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한 마을에서 친척이 같이 사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죠. 가족과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외국처럼. 그런 관계라 그러면 지금의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가 갑이라는 이유는,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가 갑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기대? 이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챙기고 시댁의 제사를 챙기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비난받았죠. 근데 지금은 시댁이 며느리에게 노후를 다 돌봐야 된다, 그리고 집안 제사를 너희가 가져가서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요구하는 게 과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과거에 시어머니가 본인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예후를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강요하면은 며느리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대부분의 사회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디까지나 내조였어요. 집안에서 가정일 하면서 아이들 돌보는 게 주된 역할이었고, 또 성장 과정에서도 여성은 현모양처의 역할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외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성장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교육도 동등하게 받고 사회적인 역할도 거의 동등하게 해요. 그리고 결혼 이후의 상황도 당연히 남자가 뭐 위, 여자가 뭐 내조, 뭐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젠더 이슈가 생기죠.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며느리의 역할을 강요한다. 택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혜택을 받는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에서 시어머니예요.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며느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합의점이 안 찾아지죠.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서비스를 못 받아요. 왜냐면 며느리가 서비스를 제공 안 할 거기 때문에. 며느리는 그냥 사회적인 통념상 그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의 주도권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서비스를 안 해버리면 이 관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가 갑이라는 이유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걸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며느리가 안 보겠다는데, 제사도 안 지내겠다는데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야, 며느리가 나한테 효도를 전혀 하지 않으니 너희 둘이 이혼해라 할 수 있어요? 둘이 잘 사는데? 못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접점을 만들고자 한다면 서로 존중된 상태에서 시어머니도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고 며느리도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서로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관계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도 고부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난감한 사람은 시아버지와 남편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십상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겨 있을 때 남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남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남편이 아내 편만 들잖아요? 그럼 부부관계는 돈독해질 거예요. 그 대신에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엄마와 아들 관계는 깨지겠죠. 아들 역시도 그거는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머니에게 아들 역할로만 우리 가족의 역할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며느리란 없어요. 그건 기대해서도 안 되고, 된다 그러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남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서의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들이 하면 돼요. 엄마가 옳다, 아내가 옳다 이러면 갈등만 조정되죠. 두 분 관계는 두 분이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다만 나는 어머니에게 아들로서의 도리만 하겠다. 끝.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예요. 반찬을 만들거나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뭐 요리를 참 잘하세요. 김치도 종류별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냉장고 채워주러 오신다 하면 감사하죠. 그러면 알려드려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시부모님이 아이를 자주 봐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집안에서 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남편이 또 집안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 두 명이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아이들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는 그냥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인사 정도 나누고 같이 뭐 명절날 같이 밥 먹고 뭐 생일 정도 챙겨드리고 이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라 그러면 시부모님이 이 부부의 집에 비밀번호를 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시댁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에게 부모님의 집 비밀번호를 굳이 알려줄 이유도 없죠. 엄연히 프라이버시가 각각 따로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가족상이 이래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시족 문화라 그러나요? 한 마을에서 일가 친척이 같이 사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가족 간의 관계가 융합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죠. 가족과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외국처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잡하게 변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과 사람 간의 정서적인 거리감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융합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부모님 댁에서 자식들 집안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도 줄어들고요. 자식들 입장에서 시부모님에게 개입할 수 있는 영역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들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버타운들 같은 것들이 잘 마련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거 역시도 이런 가족 간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걸 수도 있죠. 혹은 자식을 아직까지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 취급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바라봤을 때 요즘 세대의 부모님이 자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그냥 독단적인 결정으로 아들 집에 무작정 쳐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많이 드물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가 있죠. 자식들이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혹은 정서적으로 독립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한테 요구하는 상황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집에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들 키우는 거. 지금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시어머니나 장모님께서 아이 키우는 퍼센티지가 점점 더 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집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뭐 자녀가 요청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철없는 자식들이 문제인 거죠. 우선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부터가요. 빈둥지가 아니죠. 여기는 엄연히 부부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둥지가 비어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둥지의 목적이 자녀한테 있었다라고 부모님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연히 이 공간은 나를 위한 공간이에요. 즉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의 삶이 매몰돼 버렸다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본인이 느끼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이때까지 누굴 위해 살았지라는 거에 있어서 물음표를 두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산다? 요즘은 자식도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애들만을 위해 살아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쨌든 내가 아이들과의 적정 거리는 유지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적정 거리를 못 지켰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내가 더 실망해. 아이가 뭔가 성공했어요. 그때 아이보다 부모가 더 좋아해. 그러면 이거는 적정 거리를 완전 무너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의 성공을 왜 엄마가 뺏어가요? 아이의 실패를 왜 엄마가 책임지냐고요. 아이 몫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면 내가 좋고 아이가 못하면 내가 싫고 이 동일시가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 얘네들이 독립해가 집을 딱 떠났을 때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융합이 강한 부모-자녀 관계는 처음에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거는 아이한테 무조건 해가 돼요. 아이는 독립된 개체로 본인의 인생을 살아야지만 해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근데 부모가 융합되어 있는 게 너무 강하면 어느 한순간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 이미 생겼다. 그러면 본인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의 삶에 너무 개입했구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와 구분해서 내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죠. 빈둥지 증후군이 염려되신다면 자녀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구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대처법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에는 그 캥거루족이라는 게 정상이었죠.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댁 가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지금은 어느 순간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가정을 일구는 게 워낙 당연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댁에서 같이 사는 거를 캥거루족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 물론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고 독립하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같이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가지고 밖에서 살 수는 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본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부모는 떠나보내고 싶어도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부모도 너희들이 밖에서 나가서 힘겹게 사느니 우리랑 같이 살면서 우리가 아이들도 좀 같이 봐줄게, 그러면서 우리도 좀 덜 외롭고 라는 서로서로의 필요성이 맞물려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사회는 결국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점점 거리감을 두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방향이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나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는데 도움을 주시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스스로의 어떤 자립심 같은 것들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부모님한테 드리는 식으로 본인의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너희가 밖에 나가서 쓰는 비용을 그만큼 아끼고 있으니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한테 집세 형식이든 아이를 돌봐주는 형식으로든 비용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자녀를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잘 키우는 방법일 가능성은 크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부모가 돈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일정 부분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끊어야 돼요. 너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 재산 기대하지 마라. 혹은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아예 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나가서 무언가라도 할 생각을 하죠. 다만 근데 여기서 이건 있어요.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자식이 밖에 못 나가는 경우라 그러면은 그는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애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할 때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어디 나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냥 아빠가 돈 줄 테니까 너 집에서 차라리 뭐 이런 거라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자식을 안으로 당겨놓고 있다 그러면 이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작은 거라도 해라,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물류센터라도 가라, 월급 많이 안 받아도 좋다,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이 일이라도 해라. 사회적인 맷집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밖으로 던져내야 되는데 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데밖에 아직까지 못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 왜 하니? 가 되어버리면 아이는 못해요. 왜냐면은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때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문제가 있죠. 원래는 가족 갈등 때문에 정신과로 오는 경우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같은 느낌의 자녀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는 품행장애라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든 화병이 나서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다른 정신과적인 증상은 딱히 없는데 내가 이런 갈등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고 답답하니 소통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 좀 많아졌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그게 가장 크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남보다 못해져 버려요. 그래서 비교적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녀들한테 일정 부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리 세무사 등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부모님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경제 문제는. 그러고 나면은 진짜 남보다 못해져요. 소송도 불사해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의 최악은 경제적인 상황이 끼어들었을 때 그 부분을 제일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밖에 생길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은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문제죠. 소통의 문제예요. 혹은 한쪽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 때 발생하고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거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거나
근데 내가 기대치가 높아진 이유는 상대방이 이 정도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나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거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을 맞춰나가면 해결은 해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은 부모 입장에서 더 이상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경우, 혹은 자녀 입장에서 더 이상 부모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경우, 그래서 서로 분리가 된 채로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버리면 이 관계는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영역조차 좀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막상 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물론 좀 아쉽긴 하겠죠. 때로는 좀 외로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그리울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다시 예전처럼 가깝게 만드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절 때라도 인사드릴 수 있는 관계 정도로만 기대치를 맞추는 거예요. 이만큼 거리가 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니 우리가 가족 관계이니 1년에 몇 번은 연락하고 살자. 얼굴이라도 보고 살자. 다만 나는 네 삶에 개입 안 할게. 요 정도로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땡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갈등이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가장 가까울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런 거죠. 자식의 문제를 부모님이 대신해주고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자식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고 있는 경우에 너무 강렬하게 융합돼 버리거든요. 반면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식한테만 의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게 부모의 건강 문제예요. 부모의 건강 문제를 자식한테만 간병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자식이 붙어있는 게 요즘 세대에서는 그냥 효도만으로는 안 돼요. 뭘로 반대급부를 주냐면은 재산이죠. 부모님의 재산이라는 반대급부로 너희가 우리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융합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 챙기느라 지 인생을 못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식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계속 해결해 주게 되면 자식은 계속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독립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부모한테 기대려고만 하고 있죠. 이러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가족 간에라도 자기가 책임지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식이 사고를 치잖아요. 경제적으로 빚을 졌다고 쳐요. 그거를 일정 부분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게 반복된다면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파산 신청을 하든 이건 이제 너가 해결해라 라고 떨어뜨려 놔야 돼요. 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부모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자식이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자기 사회적인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이 암만 있더라도 이 자식은 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일정 부분 비용을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병을 받으시고 자식은 자식이 살아야 하는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여력이 있을 때, 조금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무조항이 돼버리면 안 돼요.